민주당이 광복절 민노총 집회 참가자도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방역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불가피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절박한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법원의 허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잘못된 허가 때문에 다 무너지고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능시험 차질 여부, 수도권 온라인 수업 전환이 가져올 교육 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수능시험 비상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미애 의원과 함께 당의 쇄신 방향과 평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결위 중계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은 오늘 비상한 경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노총 집회 참석자도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방역과 함께 비상한 경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여당도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별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또 광복절 당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역에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최 측인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검사 권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3단계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더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역이 성공해야 경제도 성공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협의해 가야 하는데 입장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양상을 지켜보고 대응하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기와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원의 8.15 집회 허가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는 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시작은 광화문 집회라며 불법 집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여행을 권장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이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여야는 8.15 집회에 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참여한 것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참석한 것을 당과 무리하게 연관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주최한 단체가 이제 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고 여기 대표님이 민경욱 전 의원님이세요. 그리고 현직으로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이고 집회 신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8.15 집회에 관련돼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을 무리하게 미래통합당과 엮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여야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나 서비스업 근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마치고 오는 28일과 31일 부별 심사를 진행한 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대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수능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한 여기에 대해서 최악의 비상 상황까지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교육부가 올해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최악의 비상 상황까지 대비한 계획이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약간 지금 아니라는 태도 같고요. 컨틴전시 플랜을 반드시 짜야 되고요. A안, B안, C안, D안 이렇게 짜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막연히 12월 3일 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보지 않겠느냐 하는 또 신념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관련해서 플랜 B를 선제적으로 내놓고 대비해야 되지 않나. 윤해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예정대로 12월 3일에 수능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4명으로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그 가림막을 책상에 이제 설치를 하고요. 최대한의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이제 방역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질본과 이제 방역 당국과 협의하면서 여야는 수도권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등을 우려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사전에 구축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유 부총리는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선 소그룹으로 학교 대면 수업을 허용하는 등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원격 수업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선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임대차 3법 등이 오히려 서민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는 품귀 현상이, 월세도 크게 올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훨씬 월세 지출이 10% 이상 급등해서 저소득층이 전세 월세 전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민을 살린다는 법안이 서민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 탓,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남 탓, 과거 탓, 바로 이러한 무책임, 거기에다가 또 주택시장에 또 이런 수요자들이 다 투기꾼입니까? 바로 변화하는 다양한 주택 수요를 갖다가 투기행위라고 몰아세우는 무감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평균 전세 기간을 조금 늘리고 전월세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만큼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갭 투자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신뢰를 보이며 집값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근로소득 산수, 제출 규제 강화, 또 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라고 하는 정책 패키지로 일관성 있고 옳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기구의 조속한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통합적으로 신고되고 등록되고 관리될 수 있는 통합 전산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이거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한편 피감기관 공사수조 의혹이 불거진 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사보임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양재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야당은 여당의 정치적 이벤트용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추진은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양재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방한한 뒤 정부가 시 주석의 방한 시점을 올해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한 정치 이벤트가 필요해서 시 주석의 방안을 조정한 것이란 겁니다. 또 코로나19 초기 방역에서 중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중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안을 그에 맞춰서 연말까지 해야 될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측에서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중국 측도 이 방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무슨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이걸 조율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 주석의 방안으로 얻어지는 정치적 이익은 없다며 단순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시 주석의 방안을 재촉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양 정치국 위원이 방한한 것은 최근 미중 갈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게 중국에게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도움을 청하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의원들은 또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에게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뉴질랜드 직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 기본 방침도 아직 안 섰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나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한편 통일부가 남북 물물 교환 사업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거래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옆에 대담하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지금 확산세가 무서운데 국회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이른바 그 외부인에 대해서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갔군요, 지금요. 네, 네. 국회는 하루 1,000명이 넘는 이 외부 방문객들이 찾아서 여러 세미나도 참여하고 의원실도 둘러보고 또 국회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곤 했는데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 동안은 국회 내 건물에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의원회관 세미나실과 회의실 그리고 도서관도 이 기간 문을 닫고요. 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직원 등도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면서 오늘 하루 의원회관 등은 국회 곳곳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결산 심사가 진행되는 국회의사당은 각 상임위별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소 땐 상임위가 열리면 의원 보좌진의 국회와 정부 측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들로 인해 늘 회의장 안팎은 빈자리도 없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 상임위 출입자는 사전에 명단을 제출한 소수 인원만 그리고 취재단도 소수의 풀 기자단만 입장이 가능해 이 회의장 풍경이 코로나 전후로 모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국회는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할 수 없는 만큼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각 정당의 의원총회와 상임위 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 결산심사, 지난해 예산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정부 측 관계자들이 함께할 텐데 오늘 곳곳에서 코로나19로 불출석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 소속 기관장들은 모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일부 기관장들이 있었습니다.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 그리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 예방차 자가격리에 들어가 국회에 오지 않았고요.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의원들 회의 중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예결위 현장 먼저 보시죠. 신 건가요? 계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호받고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그 네. 코로나 확진자가 기획조정관이 발생해갖고요. 격리 중인 그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나오셨습니까? 아, 여기도 자가격리네요. 그러면은 다른 분도 안 나오셨나요? 그 보고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전부 접촉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법원행정처와 같은 그런 처진 모양이에요. 네, 오늘 기관장들 불출석으로 진땀을 뺀 사람은 정성호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기관장들이 코로나 사유로 불참했으면 다른 실무자라도 참석해서 결산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성호 위원장은 본인도 회의 시작 직전에 보고받아 의원들과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 정치권에서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닐까 싶네요. 전당대회도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치르고 있어서 울상인데 대전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 대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6명 어제 오늘 모두 자가격리했습니다. 지난 18일 대전시당 상무위에 참석한 취재기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참여했던 이상민, 조승래, 박범계, 박영순, 장철민, 황운하 의원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어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대전 지역 6명 다네요, 그러니까. 네, 예. 박병석 그 의장님은 이제 지역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향자 의원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네. 이 의원은 자택에 있는 대신 SNS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신이 소속된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으로 시청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네. 네, 장 기자가 지금 이낙연 의원 SNS 소식을 짧게 전해줬는데요. 코로나 사태에서 SNS를 활발하게 활동하던 정치권 인사로는 차명진 전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정치권 첫 코로나 확진자로 기록된 차명진 전 의원. 자신의 격리 상황을 매일 SNS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현재 이천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제 오늘 올린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자신이 지내고 있는 음압병실에 대해 시설이 안 좋다며 다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잘해줘서 있던 병도 달아나겠다며 감사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몸 상태에 대해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서 몸 노동하고 들어온 기분이다. 현재 컨디션이라면 당장 출소해도 못 돌아다닐 것 같다. 따뜻한 물을 수시로 먹었는데도 혀가 퍽퍽하다 등으로 코로나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이 차 전 의원과 광화문 집회 사례에서 보듯 이 코로나 앞에서는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코로나 걸리고 나면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후유증도 배제할 수 없으니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코로나19가 미치고 있는 국회와 정당들의 운영 상황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장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내린 것으로 다음 달 15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을 유발해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해온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관련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참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불공정 사회를 지행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제23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제시한 심사 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5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과 함께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은 방역이 우선이라며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 공은 여당의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권 주자들 의견은 어떨까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치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차까지는 전 국민에 지급을 하고 고소득자한테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후보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 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소득 하위층만이 아니다라며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입장은 여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정당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지급을 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롭게 선출될 여당의 새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여권에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극우 보수단체와 통합당의 연관성을 부각하면서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우와 거리를 두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통합당 조영원 대표가 오늘은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미래통합당은 대단히 억울합니다. 소위 이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보수 계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뭉뚱거려서 보는 경향이 있죠. 그것 때문에 쉽게 지지를 못하게 하는 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주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극우 세력과 통합당을 연관 짓는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광훈 목사 등과는 당도 다를 뿐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후보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표를 갉아먹은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같은 보수 계열로 뭉뚱그려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극우 세력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런 생각을 반대하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중도의 국민이 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여당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하고 지지율도 추월당하니까 어떻게든 통합당과 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중도층을 향한 정책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극우 세력과도 분명한 선긋기에 나선 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이미지 변신으로 각인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 박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또 다른 현안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2차 대유행 정말 우려했던 바가 터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지금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급 시기 문제라든가 대상을 놓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정세균 총리 아직 유보적이다 이런 표현을 냈던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크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 방역 후 논의,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들이 좀 계속 있었다가 일단은 최우선 과제는 방역이 우선이다. 네.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 단계는 아니다. 예, 그렇죠. 예. 방역이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좀 따져본다고 하면 치열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확산이 워낙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범위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국민 일괄 지급이냐 아니면은 필요한 지금 시급한 것, 특히 지금 야당 쪽에서는 소상공인 취약 집단들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 부분에 관해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의는 좀 조심스러운 거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50%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보편 지급이냐 이제 선별 지급이냐 이런 논의는 그 전에도 좀 팽팽하게 의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의 예산 규모라든가 재정 여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언제 할 것이냐, 그 효과, 또 지급 대상, 규모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서 그 집행 과정에서 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대와 맞물려서 보도는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당내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네요. 아직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듯이 거기에 최우선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여야의 책임 공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얘기를 해서 계속된 것 같은데 통합당 계속해서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 통합당과 무관하다 계속 밝혀왔고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도 상당히 극우와 통합당은 다르다. 방역에 실패한 민주당이 이걸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억지로 엮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관하다라는데 굳이 계속 엮어서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관하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 코로나 재확산이 워낙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확산의 시점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전에는 25명에서 50명 사이 이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는 200명, 300명, 많게는 400명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282명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광화문 집회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보수단체 그리고 특히 홍문표 의원 또 민경욱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 유종복 전 시장, 강현재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다수의 통합당 참여 인사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그 차량을 동원해서 광화문 집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지역에 들어가면서 재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네.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고요. 네. 지금 책임 있는 정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당의 책임 있는 자로서 그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 또 야당 인사들이 얼마큼 갔는지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검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네. 또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관하다고 말로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데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관련해서 또 이제 통합당 쪽에 기회가 있으면 또 관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2차 총파업 관련 얘기입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논의는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하고요. 또 하나 아까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키우는 게 타당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은 당과 정부가 이제 최대한 대화를 유지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만나서 대화한다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8월 23일 날 대한전공의 협의회와 정부가 대화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8월 24일에는 의사협회와 이제 정부 간 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파업을 이어간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모든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 가운데 의료계가 파업을 이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또 시민들이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분야 또 지역 의료 분야 충원 문제는 효과가 상당히 몇 년 걸릴 건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그거를 그렇죠. 던져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확대시키는 게 적절했냐 그 말입니다. 예. 의사들의 의료계의 가장 근본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책임지는 일인데 예. 지금 생명의 위험에 전선에 있는 가운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당과 정부가 지금 오늘도 사실은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의 상황하고 예. 조치 상황들을 점검을 했고요.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어떤 대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별진료소라든가 생활 치료센터가 있는데 예. 여기 이 센터들이 들어오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이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역 체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한 목소리를 내서 적극적으로 이 방역의 최우선의 모든 일을 좀 책임지고 일을 해달라는 주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지금 각종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통합당의 비대위원 중 한 분이시죠. 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부산 해운대구 을이죠. 이 지역구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어려운 시절이죠. 지금 코로나19 해가지고요. 많이 네. 국민들도 힘들고 네. 국회의원들도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이제 출마 당시부터 김 의원의 인생 스토리에 이제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학교 중간에 중퇴하고 공장 생활을 하시고
또 이후에 주경 야독하시면서 사시회생 가지고 이제 변호사 활동을 또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누구보다 또 보니까 비대위원을 맡으면서 여러 분야의 직함을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네네. 이제 의원 임기 시작한 지는 3개월 정도가 된 거죠. 네. 총선 끝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와 보니까요. 국회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힘든 게 말과 행동의 무게가 정말 무겁다는 거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담고 있는 언행이 그걸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로 인해서 당에도 지장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변호사를 할 때는 그 사건 관계인이나 그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입법활동 정책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정말 더 무게감 있게 책임 있는 자세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매일매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국회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좀 국회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시각이 좀 비판적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뭐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거나 저랑 뭐 별 다름 없고요. 좀 싸우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제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싸울 게 아니라 일해야 될 텐데 하나하나의 행동, 물론 아까도 제가 언행이 참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너무 싸우고 있어서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은 한숨밖에 안 나오겠다 싶어서 많이 미안하죠. 네, 이제 당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요. 석 달이 좀 넘었죠. 그동안 당의 체질 개선과 또 쇄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국민들 또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고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의 지지율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직접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전에도 통합당에 대한 이미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직접 활동을 시작했을 때 초반의 통합당과 또 그동안에 지난 3개월의 변화 어떻습니까? 제가 밖에 있었을 때도 국민과 좀 소통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도 당선자 대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보니까 당선자 대회 때나 의총 때 참으로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자유롭게 초선들도 누구라도 앞에 나가서 자유로운 발언을 했었고 또 제가 처음에 당부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 현장에 가면은 바로 거기에 간 목적에 맞게 같이 함께하는 노력을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수해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출발할 때부터 장화를 준비하고 고무장갑 준비하고 허드렛 일 할 복장으로 가서 열심히 그 피해 입은 당사자보다 더 열심히 복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놀라고 감동이었죠. 제가 처음에 간 게 충주였고 그다음에 하동, 구례를 갔었는데 충주에 갔을 때 점심시간쯤 됐을 때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저는 그 동네 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근데 그게 윤주경 의원이었고 태영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나서도 특별히 뭐 국회의원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현장과 밀착해서 더 활동했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저도 같이 화장실에서 안방에서 흙을 퍼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죠. 그것이 아마 국민들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님이 느끼신 감동을 받는 것만큼 국민들, 유권자들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보여주기랑 실제적인 그런 활동의 차이는 뭐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저는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죠. 그게 보여졌던 것 같고 비단 그게 하나의 일회성이 아니라 의정 활동에서도 다 제각기 저는 열심히 한다고 제가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가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친호남 정당 관련 정책인데요. 의원님 지역구가 있는 통합당 부산시당도 이번에 호남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추진됩니까?
과거에도 보니까 호남 당협과 1:1 자매 결연을 맺어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호남과 같이 호흡해야 되겠다. 네. 대한민국 국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무 분열이 좀 심화되었는데 우리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얻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 다행히 부산시당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인데 네. 먼저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자 해서 호남 지역과 1:1 자매 결연을 하고 앞으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정책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돕고 그런 일을 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특히 이제 호남에 뭔가 적극적인 행보를 두고 김정인 위원장 중심으로는 하고 있는데 네. 당의 전반적으로 얼마나 호응하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부산시당에서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부산시 15명 의원들이 또 보여주셨어요. 자발적으로. 네. 이것이 당에 아마 전반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속마음을 안다면 진정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호남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에 이어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통합당이 약자와의 동행, 사실 표방은 약자와의 동행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되자마자 내걸었던 구호 같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예,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보니까 그 10대 약속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것도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구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내걸었다면은 기존의 이제 통합당 계열의 정당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 행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동행이 이 탁상위의 동행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동행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 먼저 눈으로 보고 본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 느껴진 것을 입법과 정책으로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동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생특위도 제가 할 때 인적 구성을 다양화시켰습니다. 기존 정당에 활동하지 않은 그 약자들을 대변했던 분들, 입양 가족의 대표라든지 한부모 가족의 당사자, 그다음 대한학교에서 활동해 오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 했듯이 약자의 동행도 구성원들을 수십 년 동안 약자와 동행했던 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원내에서든 원외에서 자발적으로 실제적인 현장에서도 동행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동행을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거죠. 네. 함께 가는 사회는 결국은 내가 먼저 나눌 때 저는 출발된다고 봅니다. 네. 당의 코로나19 그 대책특위도 좀 구성이 돼 있죠. 네네. 예, 또 이제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건복지 소속이시기도 한데 아까 제가 앞서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이제 옆에서 이제 들으셨는데 지금 이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점의 문제, 당장 해야 되느냐 말냐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보니까는 통합당에서는 이른바 그 당장 필요한 쪽에 먼저 선별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이 의견을 표명하셨던데 저도 뭐 오랫동안 낮은 곳에서 생활을 해왔고 먹는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소상공인 실제 결정하자. 지금 생계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걸 예상을 했어야죠. 예상했어야 됩니다. 7월에 예상해서 준비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2차로 확산될 때 이 말이 나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벌써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와 같이 이번에 생계 곤란을 입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재원 문제를 정부나 여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100% 국채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예상을 해서 그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했어야 마땅한데 참 그때그때 즉흥적이지는 않을까. 물론 뭐 당장 죽어갈 때는 즉흥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생계 곤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급급할 수는 없죠.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이 23일에 대한의사협회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의사협회가 내일 2차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의료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참 큰데 면담에서 좀 진전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보건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 코로나 전국이고 사실은 조금 느슨해진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정부가 의협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때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사실은 의료진들이 1차 때 상당한 희생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의협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있어서는 먼저 좀 자발적으로 파업을 택하지 말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라고 그전에 정부가 의협이 반대하는 인들에 대해서 좀 유보한 채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런 참고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예, 제가 앞서서 지금 비대위원으로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맡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역 현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합당 부산시당의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네. 오늘 보니까 경찰이 4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은 무혐의해서 하나 관련해서만 이제 검찰에 이제 강제 추행 행위만 적용했는데 경찰의 이거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총선 전에 이미 범죄 사실은 있었고요. 총선 이후에 23일 날 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사퇴를 했고요. 그러면 경찰은 부산 시민의 수장인 부산시장입니다. 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시민에 대한 예의라면 중간에 수사 브리핑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니까 검찰로 송치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서야 13개 혐의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그랬죠.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에 휴대폰 압수수색한 거나 또 시장 집무실을 수개월 후에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저는 결국은 수사에 의지가 없던 걸로 보여지고요. 검찰은 이제 허점투성인 수사 결과물을 이제 받았는데 제대로 해서 검찰이야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네,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벌써 주 원내대표가 미스터트롯 연출자를 만나서 자문을 구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보궐선거 준비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뭐 당에서 사실은 이렇다 할 공개적인 준비는 없고요. 지금 그거 준비하기보다는 민생거가 너무 심합니다. 지난주까지 수해 현장에 우리가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했고 지금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은 시민들의 관심은 그거는 사실 둘 지금 계제가 아니고요. 태풍도 다행히 조금 빠지는 쪽이라고 합니다만 좀 어떨지 모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점에 그거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제가 송구할 만큼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우선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잘 이겨내고 나서 또 결산 국회 중이고 10월에 국감도 있고 그러고 나면 한 10월 말쯤에 아마 대충 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야 뭐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시장 후보를 뽑기 위해서 당이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현재 통합당의 저출생 대책위원장, 과거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저출생 대책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를 위한 법안
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안 핵심 내용, 그 취지 어떻게 설명 좀 주신다면요. 제가 1호 법안도 이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것이고 최근에 한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워킹맘, 싱글맘으로 아이 키우면서 영유아기 때도 힘들었지만 초등학교 입학기 때도 힘들었습니다. 네. 또 주변에 맞벌이 부부들을 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또 2회 분할해서 3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에도 한 번 더 육아휴직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좀 현실화해서 하한과 상한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꿈꾸고 노력했더니 일도 할 수 있었고 변호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런 세상은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약자의 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저처럼 많은 개천에 있는 아이들도 꿈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회복되는 그런 세상을, 그런 대한민국, 다시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입법과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김미애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이죠. 김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8호 태풍 바비는 현재 강한 강도를 지닌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는 내륙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주변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